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대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빅벙커의 예리한 분석가죠. 예산 전문가 무지영 박사 소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리고 함께 하실 예산감시위원, 특별 예산감시위원 두 분을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분들이세요. 먼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두 발로 뛰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오병근 정책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연구하는 부산연구원의 박주홍 책임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소개하면서 복지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인간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사항이 이제 복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오늘은 그중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의 예산부터 확인해 보시죠. 빅벙커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290억 740만 2천 원인데요. 자, 과연 어디에 쓰는 돈일까요?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보시죠.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의 20대 청년이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살인. 숨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된 60대 여성의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서울시가 처음으로 대규모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전체의 4.5%, 13만 명이 이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암 사기 선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1년 6개월 가까이를 저랑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이제 좀 악화될수록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뭐 다른 또래처럼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혼자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야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일의 능률 저하도 있었고, 집에 가더라도 아버지가 항상 저를 부르시니까 이제 뭐 제 여가라든지 자기 개발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내가 가족한테 잘하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좋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라면서 자기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 비난이 고립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무력감이 이제 되게 힘들었던 거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왜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롭힘 받았는지, 무시받았는지,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끝없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만해 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정당화될 수도 없고. 근데 제 생각, 뭔가 관점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은둔으로 뭔가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 없다고는 말 못하죠. 네, 분명 사회라는 관계망 속에 있지만 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의 위기를 맞게 되는 이 사회적 고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위기 가구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어떤 위기 가구에 대한 얘기는 이전부터 쭉 있었던 문제고 얘기도 많이 돼 왔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비슷하지만 새로운 단어네요.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 말과 함께 조금 더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그에 따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발표한 서울시의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독사 사망자 숫자가 약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경향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도 최근에 관련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20대 청년이 뇌출혈로 온몸이 마비된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성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이라고 하고요. 같은 해 10대 형제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서구 조선가정 비극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과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이웃들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고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진 뒤에야 또 관심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동안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고독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적인 문제로 지부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개인이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국가가 오히려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하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핵가족화를 넘어서 핵개인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립이나 고독의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서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동안 돌봄 기능을 수행해왔던 가족이나 공동체의 기능들이 사라지면서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폭넓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겪어봤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격리 때 그때 그렇게 좀 간접적인 경험들로서 고립의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텐데 그때는 그나마 이제 일시적인 것이기도 했었고 사회적 관심을 서로가 두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직접 비교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심마저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일상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다 보면 그 힘듦은 뭐 상상할 수조차 없겠죠.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마중물이 이제 바로 복지 예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예산 290억 740만 2천 원. 우 박사님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네. 오늘의 예산 290억 740만 2천 원은 대구시 보건복지국과 청년여성교육국, 부산시 사회복지국 예산 중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예산들을 총 합한 금액입니다. 네. 먼저 대구시의 사회적 고립 관련 예산의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볼게요. 네. 노숙인 시설 및 쪽방 상담소 운영 지원과 환경 개선으로 편성된 예산이 137억 원, 은둔형 청년 관련 예산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 현황 및 지원 방안 연구비가 1천만 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약 3억 원. 이 예산 중 국비가 많죠. 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1억 9천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3억 원. 위기가구 종합 지원으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등이 12억 원. 이 모든 것을 합한 예산이 대구시의 사회적 고립 관련된 예산으로 159억 2,463만 원입니다. 네, 부산 쪽은 네, 다음으로 부산은요. 노숙인 및 쪽방 생활자 보호 및 지원, 시설 운영비 등의 예산이 9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이 5억 원,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예산이 6억 원,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예산이 2억 원, 위기 가구 종합 지원 예산인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예산이 총 17억 원으로 다 합하면 130억 8,277만 원이었습니다. 네. 대구와 좀 부산을 비교해 보면 대구시가 부산에 비해서는 올해 좀 노숙인과 쪽방 지역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연휴나 연말이나 어떤 때가 되면 또 반짝 관심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지원도 받고 그렇지만은 그 시기만 지나면은 또 금방 다시 잊혀지고 그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노숙자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노숙인 분들도 가족과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22년에 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노숙인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부산시 내 거리 노숙인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 거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고립 문제를 더 심화시켰다는 통계가 많이 있는데요. 노숙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거리 노숙인의 76.7%가 탈노숙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10명 중 7, 8명은 거리로 되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쪽방으로 거처를 옮겨도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자활 의지가 꺾이기 일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노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늘어났다는 건데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이겠죠, 그죠? 예. 자, 이 노숙인 문제를 근데 또 개인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냐, 그들이 뭐 노력을 하지 않아서 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IMF 경제 위기 시기에 노숙인의 수가 약 10배가량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숙인의 발생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주거, 교육 등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MC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숙인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요, 성별 특성상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노숙인을 포함하는 주거 취약계층 분들을 지역사회의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지원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노숙 상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노숙인이 거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1인 가구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고독사의 문제와도 직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각자 도생의 사회라는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심화되어서 사회적인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제 노숙인들과 쪽방촌 거주민들이 이 경제적 결핍과 또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확실한 좀 사회적 지렛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자, 빅벙커가 무료 급식소와 쪽방촌을 좀 둘러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무래도 대부분들이 이제 노숙인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정말 내 집처럼 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음물인데 이제 쪽방촌에 그 선풍기만 계속 틀다 보면 이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냉방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자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이 쪽방에 생활하신 지 제가 보자 20년 넘었기나 그럴걸요. 오래되신다. 저 요새 쪽방에서 한 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04년도요. 좀 되는 때가 있으니까 한 19년쯤 되네. 내년 되면 한 20년 되네. 딱 20년이네. 예. 진짜 오래 계셨다. 예. 그 20년 될 동안 우리 처음이잖아요. 에어컨 달아주는 거. 예. 올여름에 잘 지냈지요. 에어컨 달아주시는 덕분에. 그죠. 에어컨 못 달아신 분들은 진짜 많이 힘드셨어요. 예. 요도 뭐 2대밖에 안 달았잖아요. 예. 다른 건 뭐 여름에는 다행히 이제 에어컨 때문에 좀 시원하게 나시는데 뭐 겨울이나 뭐 이럴 때는 괜찮습니까? 천장이 안 돼갖고 단열이 안 해갖고 천장에서 한기가 많이 내려와요. 안 그러면 창호도 아직 안 했네. 나무 창호네. 예. 한계가 있네. 창문은요. 다 재봤는데. 규격이나 뭐가 안 맞았겠죠. 다 재봤는데 이걸 빠뜨렸다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불편하신 거는 뭐 없습니까? 예, 요새 뭐 이 다리가 좀 안 좋아갖고. 예. 약 드시고 약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 뭐 병원 가도 뭐 공짜니까. 예. 약 타다 먹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한쪽 다리가 안 좋아갖고. 예. 건강하셔야 될 텐데. 우리 여기 그 행복 나눔의 집에 샤워나 세탁이나 오늘 또 목공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왜 같이 안 하시고? 그때 샤워하러 계속 다녔거든, 세탁하러. 근데 코로나 오고 나서 그만 딱 근처부가 안 가고 계속 안 갔지요. 그러시구나. 요즘은 뭐 하는가요? 요즘 합니다. 요즘 하니까 시간 되시면 또 샤워도 하시고 세탁도 하시고 또 뭐 목공 프로그램이나 뭐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쪽방 주민이 2019년도에는 이제 한 800여 명 수준이다가 그 이후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쪽방 주민이 지금 현재로는 2023년 현재는 동절기 기준 624명, 그리고 이 하절기 여름 기준으로는 580여 명, 그래서 한 600여 명 전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으로는 좀 많이 열악하죠. 대부분 중구 지역은 목조주택이 아직도 있어서 좀 이게 구조적으로 좀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 서구 지역도 이제 벽돌을 쌓아서 만든 그런 이제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예, 그런 건축물이 대부분 쪽방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이 이런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건축물이 그렇게 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의 어떤 이 지원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좀 활발한 편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참여 자체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 이럴 때에는 뭐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이 예산 투입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 그래야 쪽방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옮겨가거나 최저한의 어떤 이 생계적인 안정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런 이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는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쪽방 상담소에서 우리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이 쪽방촌의 생활 환경이 조금 나아진 거는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인지 그 대구시의 노숙인 및 쪽방촌 지원 예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복지과 예산으로 올해 노숙인 시설 지원 예산이 96억 원, 그다음에 노숙인 관련 사업 지원 예산이 34억 원, 그다음에 쪽방 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이 4억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약 3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올해 대구에서는 좀 추가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쪽방촌에 환경 개선을 좀 했네요. 좀 전에 보신 그 에어컨 보셨죠? 네. 에어컨 설치를 했고, 관련된 냉방용품 지원비 6천만 원, 임시 주거 공간 지원비 2천만 원, 에어컨 설치비 8,300만 원 등 쪽방촌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쪽방 수가 926개예요. 이에 비하면 뭐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러나 뭐 차차 뭐 나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일단 새로운 예산을 8,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쪽방촌에 에어컨을 또 설치하고 요것까지는 환영할 일인데, 화면에서 얘기 나왔지만 이 뭐 건물이 워낙에 또 그렇다 보니까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거나, 또 막상 달아놔도 뭐 전기요금 문제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런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예. 네, 맞습니다. 이 예산으로 대구시는 쪽방 29개 건물에 96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쪽방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쪽방들이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에어컨 설치 자체가 어려운 곳들이 많다고 하고요.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전기요금의 문제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구시가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이 쪽방촌 취약계층 관련돼서는 전기세를 뭐 반값 전기세를 하든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했잖아요. 네네. 당사자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전 가갖고. 그래서 대구시가 에어컨만 설치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이제 협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 부분. 설치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설치만 하고. 신경 안 써주면.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아니, 잘하셨는데 대구시가 그런 뭐 사업을 추가로 한 거잖아요. 요거는 저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막 우리 녹화하고 있는데.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문제인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래도 열악하잖아요. 근데 이런 쪽방조차도 이마저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대요. 대구시도 최근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쪽방에 멸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쪽방 수가 줄어드는 그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또 생활권의 문제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생활하던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더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쪽방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쪽방촌이 위치한 지리적 환경을 보면 주로 교통수단, 구직, 정보 교류 등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욕구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 쪽방촌과 노숙인들의 어떤 주거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대구시는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서 작년 12월에 쪽방 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지역 홈리스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적재적소의 보완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의하면 작년에 통상 대구 지역 주거 취약계층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 대기 기간이 약 6개월이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약 1년 가까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인 LH에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대구시 자체적으로라도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공급 물량을 보충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보증금이 저렴한 주거취약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보증금 지원 제도들을 도입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우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구시의 노숙인 및 쪽방촌 지원 예산 137억 원 중에서 약 97억 원이 노숙인 시설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희망원이라는 대형 시설의 예산입니다. 시설 밖의 지역사회에 있는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과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숙인 시설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거리에는 노숙인이 많이 있는 반면에 노숙인 시설이 많지도 않은데 노숙인 시설에는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시설 대신에 거리에서 생활하기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현재 상황은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노숙인들은 노숙인들대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환경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설에서는 이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고 집단 생활로 인해서 개인의 자율성이 덜 보장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당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원주택 같은 그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 서비스나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숙자와 쪽방촌 거주자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위기가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이 직접 대구시에 정책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 정책 토론회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간병살인 사건, 그리고 그 서구에서 있었던 조선가정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가정의 사건이 특히나 저희 복지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대구시에 있어서는 기존 복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을 바꾸게 되는 그런 또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 대상자로 측정을 하고 나면 일을 다 했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서구의 조선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집 아이 둘이 학교 밖에 청소년이었고요. 그래서 가구 내에서의
그런 그 보호들에 대한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통합사례관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었다는 여기에 대한 반성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사실은 역할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민간에서는 32년 동안에 사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들고 연계 협력을 해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공공에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수급부터 해서 어떤 서비스부터 해서 또 지역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과 누락을 막아야 되고 인적인 보강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나 돌봄이나 이런 어떤 위기가구에 처한 사람들의 그 부분들에 대한 이 복지나 돌봄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서구 조선 가정 살인 사건 터졌을 때나 청년 간병 이런 사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그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구시 모두 다 우왕좌왕했거든요. 이거 어디서 담당해야 되느냐? 또 담당할 역량이 있느냐? 또 대안을 제시할 역량이 있느냐? 이래서 서로 이제 핑퐁 게임 하듯이 뭐 대충 흐지부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이런 부분이 벌써 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대구시가 이번에 마련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은 그나마 진일보한 그런 내용들이 풍부히 있다. 특히 그 인식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이 부서 간의 핑퐁 게임을 하다가는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남대로의 약간의 어떤 위기의식이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서 과거보다는 뭐 조금 나은 그런 진일보한 어떤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하고 어떻게 공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같이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뭐 허심탄회하게 계속해서 토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관한 정책토론회. 결과적으로 정책토론을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대구시도 이 위기가구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구시가 어떤 종합지원계획을 내놨나요? 네,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을 살펴보면요. 먼저 지역 특화형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거, 주소 미전,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위기가구 발굴 지원 컨트롤 역할을 하는 희망복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대구 청년 복지 캠프를 통한 새로운 위기계층 지원 체계 구축, 되게 다양하죠. 기존 복지 수급 가구 위기 정도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변에 이웃이 이제 위기가구면 이제 주민들이 직접 이제 신고하거나 지자체에 알려서 이걸 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위기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거든요. 저는 이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 정도 보면 내용은 되게 괜찮은 거 짜임새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현이 이제 계획만이 아니라 실현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넓게 참여하고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던데 자, 이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세요? 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조직 개편에서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 신설되었던 희망복지과를 폐지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복지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불투명하고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요.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넓게 참여하고 더 두텁게 보장한다는 목적과 상반된 행보라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번 계획에서 2022년 작년이죠. 지방선거 당시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의 정책 요구이기도 했던 희망복지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대구시 복지 행정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센터는 단순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기능, 조직, 인력,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관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 컨트롤 타워이자 실효성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하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만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겠죠. 예산 필수적이죠. 네, 희망복지과가 폐지돼서 좀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이제 센터를 직접 그 직할로 그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좀 앞으로 좀 잘 센터의 그 역할이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꼭 예산의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보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좀 이렇게 진일보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것만이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과 더불어서 지원하는 정책이 나란히 함께 해야 어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또 위기가구 문제 중 하나로 최근에 그 고독사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하는데 부산의 상황이 또 매우 심각하다면서요. 고독사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 국가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작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경기 3,185건, 서울 2,748건 등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부산시도 1,408건으로 전국 3번째로 많이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고독사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같은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가 27.7%로 OECD 평균이 10% 정도 되거든요. 이 사회적 고립도 대단히 높은 것을 본다든지 또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고립의 증가 현상 이런 것들하고 무관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립 청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7.8%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그중 21.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만나 뵀던 어떤 부모님은 자식과 함께 침몰하는 중이다. 지금 벌어놓은 돈이 떨어지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는데 상상하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